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유치원을 다니는 딸을 하나 키우면서 남편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한국인이지만 지금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마냥 평탄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제 가정사는 꽤나 복잡합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각해보면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늘 슬프고 우울한 기억들 뿐이었죠. 행복한 기억들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있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를 낳아주신 제 친엄마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래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친엄마는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친엄마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6살이었던 때였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늘 있었던 엄마가 집안에 없었어요. 잠깐 어디 나갔나 싶었지만 곧이어 텅 비어버린 엄마의 옷장과 서랍장 그리고 화장대를 발견했죠. 엄마와 찍은 사진들이 들어가 있던 액자들도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엄마의 흔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엄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요. 엄마와 함께 살았던 지난 6년간의 시간들이 꿈이었던 것처럼 엄마의 흔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무언가가 하나 들어왔어요. 바로 거실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액자였죠. 엄마와 제가 놀이공원에 놀러가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드디어 발견한 엄마의 흔적이 반가워서 달려가 그 액자를 잡으려고 했어요. 액자를 향해 손을 뻗는 그 순간 저보다 한 발 빠르게 다른 손이 그 액자를 휙 잡아챘습니다. 올려다 보니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빠였어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 왜 엄마 사진이랑 엄마 옷이 다 없어진 거야? 네 엄마는 집 나갔어. 이제 너한테 엄마는 없어. 엄마 다시 집에 안 올 거니까 너도 그냥 잊어버려. 아빠 왜 그래? 엄마 어디 갔어?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말귀 못 알아들어. 네 엄마가 널 버리고 나갔다고. 지만 잘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나간 거야. 그런 사람 뭐가 엄마라고 보고 싶어 해. 네 엄마 찾지 마.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 남은 그 액자 속 사진을 꺼내 제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아빠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아빠는 귀찮다는 듯이 짜증스러운 손길로 저를 떼어냈어요. 저는 엉엉 울었지만 아빠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리고 혼자 살려고 집을 나갔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내 앞에서 네 엄마 얘기 꺼내지 마. 네 엄마는 널 버린 거야. 알겠어? 넌 이제 나 말고는 키워주고 걷어줄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아빠 말만 듣고 살아. 라고 윽박 지르면서요. 어린 저는 그저 아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원망도 많이 했어요. 왜 날 버리고 떠났나 싶어서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엄마가 생겼거든요. 네, 맞아요. 아빠가 재혼을 해서 새엄마를 데려온 거였습니다. 심지어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1살밖에 많지 않은 딸도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헤어진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새엄마와 새언니와 한 집에 살게 되었던 거죠.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으니 아시겠지만 새엄마와 새언니와 저의 관계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새엄마와 새언니는 저를 정말 대놓고 싫어하고
미워했으니까요. 새엄마는 언니와 저를 눈에 띄게 차별했습니다. 자기 친딸은 늘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저는 그저 집안 하녀 취급을 했어요. 너는 집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네 옷 정도는 네가 빨지 그래. 오늘 언니랑 저녁 외식하고 올 거니까 알아서 라면 끓여 먹던가 해라. 언니가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너 학교 숙제 얼마 없지? 언니 숙제 좀 대신 해줘라. 글씨 검사할 거니까 정성 들여서 예쁘게 쓰고. 아빠 앞에서만이라도 저를 예뻐하는 척을 했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까요? 그러나 새엄마는 아빠 앞에서도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어린 제 앞에서조차 적개심을 드러내는 말을 숨기지 않았어요. 쟤 그냥 아버님하고 어머님 댁으로 보내면 안 돼? 쟨 지금까지 당신 사랑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지은이도 딸처럼 사랑해 줘야지. 그래도 은정이도 내 친딸인데 친아빠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할머니 손에 자라게 해. 우리 지은이가 소외감 느끼잖아. 자기도 아빠 사랑 받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짠했는지 알아? 당연히 지은이도 내 딸이고 똑같이 사랑하지. 그래도 아주 따로 떨어져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솔직히 저는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으면 싶었습니다. 아빠가 제게 호의적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빠도 저를 보면 자식만 두고 집을 나간 엄마 생각이 나시는지 서먹서먹하게 대하셨죠. 그렇지만 저렇게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따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만 드는 새엄마와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덩달아 저를 은근히 따돌리는 아빠를 믿고 언니도 저를 항상 비웃고 노골적으로 조롱했어요. 야, 나 돈 좀 빌려줘. 옷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세뱃돈은 떨어졌어. 넌 아직 남았지? 어차피 내가 이 집안 첫째고 아빠 재산 대부분 내 거 될 텐데 언니 말 잘 들어서 나쁠 거 없다. 너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 같으면 진작 할머니네 가서 살겠다고 먼저 그랬을 텐데 솔직히 집안에 너 좋아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붙어 살기도 민망하지 않겠어? 그런 모욕적인 말들과 노골적인 멸시를 받으면서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버티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해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잘 만들어 놔야 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게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꽤나 상위권에 드는 명문 대학교였어요. 성적도 좋아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죠. 좋은 대학교에 가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기뻐하시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고 용돈 하라고 꽤나 큰 돈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 합격한 새해 설날 새엄마와 언니의 기분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기분이 나쁠 만도 하죠. 언니는 재수를 했는데도 지방대에 겨우 합격했으니까요. 너 경고하는데 우리 지은이 무시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요즘 대학교들은 인서울 학교들도 다 격 떨어진다더니 그걸 직접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네. 우리 지은이 떨어뜨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언니를 불합격시킨 게 저인 것도 아닌데 원망은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제 저는 집을 나가서 기숙사에서 살 거고 그러면서 계획대로 서서히 집과 멀어지면 되니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입사하고 싶었던 최고급 호텔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라 노력한 끝에 대학 졸업과 동시에 그 호텔의 마케팅 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초봉도 꽤나 넉넉했고 덕분에 저는 집을 나올 수 있었어요. 작지만 제 독립적인 보금자리를 갖게 된 거죠.
새엄마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너무 기뻐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저와 함께 언니도 같은 회사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입 오리엔테이션을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언니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지만 솔직히 언니가 졸업한 지방대 학력으로는 입사하기 힘든 호텔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뭐 회사가 내린 결정이니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연찮게 부서도 같은 마케팅 부서로 배정되었어요. 회사에서는 아는 척 하지 않는 게 좋겠지? 솔직히 엄마 손길 받고 자란 내가 아무래도 좀 더 격식 있고 고급스러울 텐데 괜히 자매인 거 알려줬다가 너무 다른 거 티나서 괜히 가족사 질문받으면 곤란하잖아? 나이를 얼마나 먹었던지 저를 무시하는 발언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이미 익숙해져 있던 저는 그 말도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내에서는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니까요.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도중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와 언니가 소속된 마케팅 팀의 팀장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아 예정에 없던 퇴사를 하게 되면서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부서 내에서는 누가 다음 팀장이 될지 다들 궁금해 했습니다. 팀장 자리를 얻으면 연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회사 내 입지가 더 탄탄해지니까요. 회사 부장님은 공석이 된 마케팅팀의 팀장 자리를 공정한 방법으로 새로 뽑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연대회 비슷한 방식이었는데요. 1차, 2차 심사를 거쳐 마지막 3차에서 2명을 남겨서 평가 점수가 더 높은 쪽이 팀장이 되는 방식이었어요. 1차로는 우선 그동안 회사에서 이뤄낸 성과들이나 일의 결과물들을 보았습니다. 1차는 저와 언니 모두 통과했어요. 그리고 2차 관문이었던 고객 평가도 저와 언니가 통과되었죠. 그렇게 놀랍게도 마지막 결선을 치르게 된 사람이 저와 언니였습니다. 마지막 3차 시험은 각자 특별 기획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주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뷔페의 새로운 스페셜 테마 기획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는 요즘 트렌드인 쿡방이나 요리 예능들에서 유명해진 셰프님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유명한 요리사들, 능력 있는 요리사들을 섭외해 함께 콜라보로 기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열심히 셰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요리사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죠. 그리고 요즘 방송가에서도 출연이 많았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한 스타 셰프를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그 셰프가 출연한 방송들을 전부 시청했어요. 그리고 그 셰프의 스타일과 취향에 맞춰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 콜라보 음식 메뉴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획서를 발표하는 당일이 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획서가 깜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발표 당일 회사에 와서까지도 있었는데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밥을 먹고 와 보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발표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너 무슨 문제 생겼어? 그럼 나랑 순서 바꿀래? 내가 원래 내일이잖아. 그런데 너 무슨 문제 있으면 내가 먼저 할게. 나도 어차피 준비 다 돼서 오늘 해도 되거든. 그래? 그럼 그래 줄래? 그래, 그럴게. 뭐 솔직히 우리가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건 회사 발전하고 연관된 거니까 누가 하든 잘 되는 게 좋지 않겠어? 언니가 웬일로 제게 그런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날에 언니가 먼저 기획서를 발표하고 다음 날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제 발표를 들은 회사 윗선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장님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했던 언니의 기획서라고 하면서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그 유명 셰프와의 콜라보 기획서가 그대로 똑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저를 미워해도 그렇지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제 아이디어를 그대로 훔쳐서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한테 해줬던 그 배려도 배려를 가장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발표에 선수를 치기 위해서요. 부장님은 이건 표절이라 저는 실격 처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싹싹 빌었어요. 이건 원래 제 아이디어였는데 언니가 훔쳐간 거라고 했죠. 그러나 부장님은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은 이해했어요. 증거가 없으니까요. 부장님은 자네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걸 내가 아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네.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새로운 기획서를 만들어 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간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안에 새 셰프를 섭외하고 새 메뉴들과 기획안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죠. 절망에 빠져있던 저에게 한 회사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이미 회사에서는 제가 언니의 기획서를 표절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다들 저를 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었죠. 나는 너를 믿어. 너는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요리 유튜버를 알려주었습니다. 보니까 백인 남자와 동양인 여자가 운영하는 유튜브더라고요. 중년의 두 사람은 부부로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한국계 영국인이고 남편은 영국에서 요즘 유명해지고 있는 유튜버 셰프래. 나도 잘 모르는데 부부 요리 유튜버라서 흥미가 가서 구독 눌러 놨었어. 마침 아내 고향인 한국에 놀러 왔다고 하던데 한번 섭외해보면 어때?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이뤄져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 동료의 도움으로 저는 급하게 그 부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답장이 빠르게 왔어요. 급하게 작성한 제 기획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저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데이비드와 에스더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데이비드는 영국인 셰프였고 에스더는 한국인 입양아 출신의 한국계 영국인이었습니다. 한국 태생이지만 영국이 모국이고 국적도 영국이라 한국어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유튜브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거야? 시간 없다고 아무나 덥석 붙잡고 같이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다 음식에 이상한 짓이라도 하는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인지도 있는 셰프하고 하는 게 최고라니까. 적어도 이름 알려진 사람들은 그런 사기칠 확률은 적은 거 아니니? 남의 아이디어 훔쳐가서 참 당당하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닌 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 기획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그냥 말을 해. 괜히 찌질하게 질투하지 말고. 뻔뻔한 언니의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죠. 이번에는 부장님 한 사람이 아니라 호텔 경영진들 앞에서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 섭외한 셰프들이 각자의 마케터들과 함께 기획하고 만든 메뉴들을 직접 요리해 대접하는 거였죠. 데이비드와 에스더는 느낌이 좋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패배할 각오도 한 상태였어요. 시합 장소에서 만난 상대팀 셰프는 방송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빛나고 대단한 느낌이 확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질 각오를 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결 시작 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비드와 에스더가 도착하자 그 유명하고 대단하다던 상대팀 셰프가 데이비드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드에게 당신이 내 롤모델이라고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데이비드는 내가 시골 레스토랑 사장이 된 지 꽤 오래 지나서 다들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네요. 하며 웃기만 했고요. 그때서야 저는 데이비드가 아랍과 영국 왕실 만찬, 미국의 최고급 5성급 호텔들과 심지어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의 파티까지 모조리 섭렵한 최고 중에 최고의 셰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 셰프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섭외했냐고 저를 희한하다는 듯이 보더라고요. 급하게 섭외하느라 제대로 정보를 파악할 새도 없었거든요. 그냥 부부 요리 유튜버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거쳐온 것은 맞지만 8년 전부터는 고향에 나만의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어요. 저 셰프가 날 기억해 주니까 고맙네요. 라고 했어요. 상대팀 셰프는 데이비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직장들이나 호텔, 왕실, 만찬들도 다 거절하면서 사라졌었다고 하며 이렇게 다시 만나 너무 기쁘다고 했습니다. 요리에 손을 뗀 게 아니라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꼭 가서 식사하겠다고도 했어요. 제가 데려온 셰프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던 언니도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대결은 대결이니까 데이비드와 에스더 그리고 언니가 데려온 셰프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데이비드와 에스더의 요리에 승자표를 던졌어요. 심지어 저는 상무님께 어떻게 이런 셰프를 섭외했냐고 팀장이 아니라 부장 자리를 줘야 한다고까지 농담을 들었습니다. 언니는 당연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얼굴이 붉어져서 저를 노려보았죠. 게다가 언니의 셰프마저도 이 결과는 당연한 거라며 화도 한번 내지 않고 바로 결과에 승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 언니는 더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못된 기집애, 나보고 표절이니 어쩌니 뭐라고 하더니 그것도 다 계획된 거였지? 사실 뒤로 몰래 저 사람들을 숨겨놓고 말이야. 애초에 다 처음부터 네 계획이었지? 나쁜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애초에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어야 하는 사람은 언니, 아니 김지은 씨죠. 제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듯한 언니는 돌발 행동을 했어요. 바로 데이비드와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기획 파트너를 자기로 바꾸라는 거였죠. 원한다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요. 아마 아빠나 새엄마에게서 자금을 끌어올 계획이었겠죠. 솔직히 돈은 돈이니까 데이비드와 에스더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대답하기 전까지는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아니 김은정 씨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애초에 여기까지 남은 게 저랑 김은정 씨 둘이라는 것만 봐도 실력에 있어 차이점은 없는 거라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김지은 씨와 일하면 오늘 우리가 만든 그 요리의 맛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리는 진심을 담았을 때 가장 맛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을 담아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요리할 겁니다. 그러나
김지은 씨와 함께하게 된다면 그럴 수가 없겠죠. 김지은 씨와 함께한다면 우리가 대접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대접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뭐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말을? 그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그 사람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분한 마음에 빨개진 얼굴로 날뛰는 언니를 데이비드와 에스더가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와 언니가 모두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오로지 은정이만을 위해서 요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놀랍게도 에스더가 한국말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오히려 영어보다도 한국어가 더 자연스러운 것도 같았습니다. 한국인 입양아 출신이라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던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더욱 놀랐던 건 저를 친근하게 은정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에스더의 말이었죠. 에스더는 어리 빠진 언니를 두고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 엄마 기억 안 나? 엄마야, 은정아. 엄마가 우리 딸 보러 돌아왔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늦어서 미안해.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진은 어린 시절의 저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6살 이전 엄마와 함께 살던 시절의 제 모습이었죠. 그리고 사진 속 어린 제 옆에는 에스더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바로 잊어버리고 있었던 제 엄마였어요. 저를 두고 떠났다는 제 엄마요. 너무도 오래된 기억과 엄마를 향한 원망으로 잊어버리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엄마가 너무 미안해, 은정아.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엄마 용서해 줄래? 정말 엄마야?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아빠랑 나 버리고 집 나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온 거야? 다른 남자, 그것도 외국인이랑 결혼까지 하고. 엄마가 널 버리다니 절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려? 네 아빠가 그렇게 말하던 엄마가 너 버렸다고? 당연히 그랬겠지. 그런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도 했겠지. 거짓말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들어, 은정아. 엄마는 그때 널 버리고 간 게 아니야. 그 후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5살 무렵에 아빠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아빠와 그 여자의 관계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돼서 혼외자까지 있던 상황이었죠. 모두 아시겠지만 아빠의 내연녀는 지금 제 새엄마였고 아빠의 혼외자는 저를 평생 괴롭히고 방해했던 언니였습니다. 알게 되고 나서 따졌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라. 그러면서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어차피 난 경제력도 없는 주부라 재판에서도 양육권 못 얻어낼 거라고. 위자료 줄 테니까 조용히 나가라더라. 소송해서라도 나 데리고 가지 그랬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미안해. 하지만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어.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너 하나 넉넉하게 입히고 먹이고 키울 텐데 당장 직장 구할 능력도 없었으니. 그래서 엄마가 그때 다짐한 거야.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을 해서든 네 아빠도 뛰어넘을 능력 갖춰서 다시 네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런데 그게 너무 늦어서 미안해.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능력 있는 멋진 사람으로 커버렸네. 엄마는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해 돈을 모아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요. 엄마가 주부로 살면서 요리는 잘 하셨거든요. 그 후 한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운이 좋게 한 호텔의 스카우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텔에 왔었던 데이비드를 만나 함께 일하다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데이비드가 전 세계의 최고급 호텔들을 돌아다니면서 스타 셰프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이었죠. 정희는 매일매일 은정을 그리워했어요. 나도 은정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정희의 딸이라면 내 딸이기도 해요. 나는 정희를 많이 사랑하고 은정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은정을 내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와 함께 은정의 일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친아빠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데이비드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안고 울었고요. 언니만 어안이 벙벙했죠. 뭐야? 그럼 당신이 얘 친엄마란 말이야? 얘 버리고 갔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죠. 남의 가정 망가뜨린 당신 엄마란 여자랑 당신 아빠인 내 전남편이란 인간 때문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내 딸 무시하고 내 딸 기회가 훔친 거 다 알고 있어. 뭐 나야 고맙지. 원래 내 딸이 먼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연락하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내 딸 괴롭혀준 덕분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은정이 도와줄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지 뭐예요. 그건 고마워요. 언니는 분하다는 듯 길길이 날뛰며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자기에게 이 기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는 하냐면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엄마, 제 새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빠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도 크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속여왔던 아빠는 제게 그저 원망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엄마와 저 이렇게 4명이 만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집을 완전히 떠나서 엄마와 살겠다고 선언했죠. 아빠와는 인연을 다 끊을 거고 새엄마는 원래 남남이니 더 볼 이유가 더더욱 없다고요. 그래도 우리 딸도 도와줘요.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우리 딸도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나 그래도 은정이도 내 딸처럼 정말 잘 키웠어요. 그건 당신도 인정해야죠. 딸처럼 키워요? 딸처럼 키웠는데 당신 딸이란 애가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할까요? 헛소리 마시죠. 그리고 애초에 상간녀 출신 여자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상간녀? 말 다 했어요? 그럼 당신이 상간녀가 아니면 뭐죠? 내가 그때는 돈이 없어 소송도 못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오래 지나서 소송을 못하게 됐지만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로 회사에 말 빠르게 퍼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내가 그쪽 딸 도울 이유가 없어요. 곧 창피해서 회사도 못 다닐 사람 도우면 괜히 내 손해지. 저기요. 우리 딸은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내버려 둬요. 우리 딸도 잘못 없었는데 6살 때 엄마랑 헤어져야 했어요.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그 자리 차지해서 내 딸 괴롭히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대가는 치러야죠. 새엄마는 아빠까지 붙잡고 뭐라고 좀 해보라고 난리였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엄마와 제 새아빠 데이비드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진행하기로 한 기획도 계속 함께하게 되었죠. 기획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저는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랑 새아빠 데이비드를 따라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데이비드와 엄마의 레스토랑 마케팅을 맡기로 했거든요.
그 덕분에 그렇게 바라던 승진 자리에는 언니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공석이었으니 결승까지 함께 올라갔던 언니가 다음 차례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부장님은 엄청 아쉬워하셨습니다. 은정씨 같은 섭외력이나 기획력 가진 사람 놓치기 너무 아까운데 누가 은정씨 자리를 채울 수 있겠어.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 지은씨도 괜찮지만 은정씨 능력이 워낙 뛰어나야지. 아휴, 아깝다, 아까워. 부장님은 나름대로 조용히 이야기하신 거겠지만 근처에 있던 언니는 그 말을 들은 것이 확실했습니다. 붉어진 얼굴로 저를 씩씩대며 노려봤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게 다가왔죠. 그렇게 나 물 먹이니까 재밌어? 그래, 내가 어릴 때 아빠 사랑 고파서 너 조금 괴롭힌 거 인정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언니랑 새엄마, 아니 상간녀 아줌마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을 조금 괴롭힌 거라고? 뻔뻔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원하던 대로 승진 자리 올라가라고 내가 퇴사까지 해준다는데 왜 또 성질이야? 왜? 나처럼 할 자신이 없어? 여유 있게 맞받아 쳐주니 언니는 더 말도 못하고 씩씩대기만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퇴사했고 엄마와 데이비드를 따라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아, 물론 떠나기 전에 엄마와 데이비드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 회사 동료에게는 비싼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까지 주고 왔습니다. 언니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팀장이 되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얼마 안 가 잘렸다고 합니다. 영국으로 가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던 회사 동료 말로는 제 아이디어 훔쳐간 것처럼 부하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만 쏙쏙 빼가서 다들 한 번 걸리면 제대로 들이박아야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치 없는 언니가 또 신입사원의 아이디어를 뺏으려다 윗사람에게 제대로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신입의 아빠가 바로 호텔 임원이었던 거죠. 직원들은 이때다 싶어 그동안 언니가 저질렀던 만행을 쏟아냈고 회사는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해 해고 통보를 했다고요. 그래도 집에는 언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가 있으니 그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해주겠죠. 딸, 네 언니 영국으로 데려가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떠니? 아빠가 웬일이세요?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지은이가 쭉쭉 뻗어나갈 능력이 있는 애인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외국으로 보내주고 그럴 수 없으니까 네가 자리 잡은 영국에서 같이 좀 살면 어떨까 해서 그러지. 네 엄마 레스토랑도 유명하니까 도움도 될 테고. 하하, 능력이요? 아마 언니가 회사에서 잘린 걸 집에는 얘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을 얘기해주기도 귀찮더라고요.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제 일만 하기에도 바쁘거든요. 저는 지금 영국에서 엄마와 데이비드의 유튜브 채널 관리와 레스토랑 홍보도 담당하고 있고요. 좋은 남편도 만나서 딸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서 가끔 문자가 오지만 아직까지 답장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아빠를 용서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